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만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눈보다는 비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비 내리는 곳,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기서도 정치권도 항상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젊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정말 언어의 달인이다, 언어의 마술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입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인가 언제 봤는데 예. 원래 아침에 네. 이 최고위 할 때 모두 발언 준비하셨는데 네. 뭐 그거 못하게 됐다. 하지만 내가 그거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랬죠. 예. 자, 이거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받을 거라고 봤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은 재밌었던 게, 예.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라고 한 날 아침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어차피 수사 받아봐야 친문이니까, 친명이나 친청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도 받을 거다. 근데 그날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받은 거는 또 뭔가 이거는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냄새가 날까요? 이거는 추측이지만, 지금 경찰에서 어쨌든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게 대통령실이든 여권 핵심부든 좀 정보 보고가 올라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그 표면적 이유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유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다. 그거는 물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갤럽 여론. 네네. 그것도 맞고, 또 정청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지지층 여론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부분 그럴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물론 기본적으로 작동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더 좀 소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네. 근데요, 제가 지금 세간에서 궁금한 게, 네. 일단은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합의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넘기 어려운 문제가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민주당에서 관련 커멘트들을 쭉 보니까, 이성윤 의원, 거기는 완전히 개딸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강경파 의원이잖아요. 그분도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제3자 추천 방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약간 우리가 원래 더 도덕적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왜 끌려가냐. 파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타격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오히려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딸 여론에 민감한 분들도 제3자 추천도 받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의외로 민주당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에서 우리가 특검 추천할게, 이 얘기는 특검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본인들 의혹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말만 특검 하자는 거지 사실 판을 깨자는 얘기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더 국민들한테 욕먹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이걸 하자고 주장을 했을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1차적으로 개혁신당에서 이걸 제안을 했고, 맨 처음에 제안을 했고, 그걸 굉장히 빨리 어쨌든 국민의힘의 송호석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특검을. 근데 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지금 여러 의혹 받고 있는 분도 당연하죠. 있고 재판 받고 있는 분도 당사자는 있고. 빼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거는 안 되고 당사자 빼자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그래서 진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뭐 법원 행정처로 가자, 대법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 저도 그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뭐 송호석 원내대표한테 아니 이거 털면 국민의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예.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도 이게 지금 어쨌든 불거진 논란이 있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고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판단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연류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로비하는 양태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넓게 하는 방식도 뭐 일정 부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특정인을 깊게. 그렇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로비의 이제 핵심 타겟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요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금 의원들을 뭐 폭넓게 접근하거나 뭐 돈을 넓게 뿌리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들을 좀 일정 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특검을 뭐 합의를 해가지고 한다 네. 그래도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참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보시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게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말이에요. 네. 이 크리스마스 이제 이게 12월 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만나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대충 이게 아무리 빨라도 1월 중하순경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럼 1월 중하순에 이제 특검을 뭐 어떻게 하자. 그럼 그렇죠. 뭐 이제 또 한두 달 걸리는 거죠. 또 한두 달 네. 걸려요. 네. 그러고 특검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가 3, 4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론 나오고 이게 지방선거랑 이게 물리잖아요. 나올 수 있죠. 예. 이게 좀 사실은 좀 양당의 입장에서 볼 때 개혁신당은 아니지만 네. 좀 찝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든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크게 시간 끄는 모습을 뭐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민주당도 시간 끌게 된다면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통일교 문제는 시간 끌어도 또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약간 정치인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특정 종교가 막 정치인하고 막 이렇게 막 유착하고 예. 막 뭐 금전 향응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 끝나고 하자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차라리 뭐 기술적으로 그러면 뭐 선거 직전에는 그러면 특검의 브리핑을 좀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특검 출범시키를 그 뒤로 미루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종합특검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여당이 얘기하는 2차 나 어렸을 적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요새 이제 특검이 종합특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다수의 생각은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면 2차 특검 이런 게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민주당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하는 게 야당들한테 유리하지 않은가 생각은 해요. 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특검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정치라는 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인데 요새 환율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물가에도 악영향 미치고 기름값 계속 오르고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야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냐 다 직감하실 거고 경기나 취업 특히 청년 취업 이런 거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의식해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켜서 돌려놓고 또 2차 특검을 한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거다. 야 민생이랑 경제는 언제 챙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서 저는 민주당한테 안 좋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선, 약간 모순이고 내로남불이에요. 뭐냐하면 수사랑 기소를 동시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검찰청을 지금 아작을 내서 해체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사랑 기소를 가장 한 몸이 돼가지고 빡세게 하는 데가 특검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자기들은 계속 하겠다. 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닌 게 예를 들면 2차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려면 1차 특검의 어떤 나름의 이제 평가를 하고 여기서 뭐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의 한계로 이런 부분은 아직 뭐 수집이 덜 됐으니 요런 거를 하겠다. 이런 게 합리적인 얘기일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심지어 민중기 특검은 아직 수사 결과 종합 발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2차 특검 할 거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야당이든 뭐 전 정권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공격하겠다.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합리성 없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야, 너네 검찰 없애도 경찰이 수사 잘 한다며. 그럼 국민들은 경찰이 잘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국민들은 경찰에 가야 되고 니들은 이렇게 오만 특검을 다 한 다음에도 경찰 국수본 이런 데는 못 믿어서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특검을, 민주당은 언제든지 특검을 동원할 수 있어. 국민은 못 써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조국 대표님을 칭찬할 일이 이렇게 있을지 몰랐는데 조국 대표도 맞는 말 했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세금 안 들어가는 검경 합수본 정도 차려가지고 글로 넘겨야지. 이걸 왜 또 특검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죠. 근데 조국 대표님이 민주당을 상대로 맞는 얘기를 한다? 맞는 말 대잔치를 시작한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않았을 텐데. 뭐 조국 대표님도 이제는 차별화를 좀 고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중대 소리 안 듣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예. 매운맛, 뭐 쇠빙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박찬대 당대표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청래 당대표보다 더 매운맛 하기 쉽지 않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더 매운맛 하면 그건 그냥 약간 광인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의 폭이 없고 그러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전 정의당 포지션 비슷하게 조금 합리적인 얘기도 하고 뭐 데스노트처럼 이제 뭐 낙마도 조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진보적 의제 같은 거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걸로 포지션을 조금 전환하시려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 네. 그 뭐 어쨌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특검 전국 통일교 특검 전국에 이건 내가 우리 천 의원님 앞에 계신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개혁신당하고 천 의원님이 가장 돋보였어요, 사실은. 앞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셔야 또 나온 보람도 있고. 그렇구나.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끼리 방송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 좀 약간 씁쓸한 게 제가 아까도 통일교가 약간 살아있는 권력 또 그중에서도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로비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심지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도 했었지만 대통령하고 가깝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게 아니라 그거 핍박받아서 엄청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에 혜택으로 저희가 조금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잘해서의 문제라기보다 정치는 사실 한 80-90% 정도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예. 기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때마침 좋은 포지션에 서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 천하람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의 이미지가 되게 밝아요. 네. 에너지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혁신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때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통합은 아니더라도 네. 합당은 아니더라도 연대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도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연대나 단일화 뭐 합당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정치에서 이제 3당 시도라는 게 너무 쉽게 그냥 접어버리고 연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한 번 연대한다 생각하지만 한 번 지방선거 때 연대하고 나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독립성을 좀 이중대. 봐주시지 않을 이중대 이 이미지에 고착화되니까 저희는 그래도 저희 길을 좀 어느 정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별 후보 단위에서 후보들끼리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금지할 거냐 이런 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지역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별 후보들이 예. 자체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특히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그러면 저희가 뭐 금지하고 후보 자격 박탈할 거고 하고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뭔가 뭐 중앙당에서 나서가지고 연대하고 뭐 하고 이런 건 안 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가 뭐 언론에 가끔 오르내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만약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의석이 하나 또 줄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동탄에서 뭐 주민들이 원하시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동탄 지역구가 뭐 좀 잘 되나 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열심히 해서인지 뭐 여러 환경이 맞아서인지 이런저런 공약사항들도 뭐 추진이 잘 되고 그래서 요즘 이준석 대표는 동탄에서 할 일이 많다. 지금 내가 뭐 이걸 던지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경기지사는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좀 정리하는 분위기로 저는 읽힙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사실 지지율로 보면 3위거든요. 지지율로 보면. 아니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예. 양당 체제가 이게 고착화된 상태에서 제3당이 그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예. 저는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2년, 네. 당원권 정지 2년, 거기다가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뭐 아직 사실관계도 약간 뭐 불명한 면이 그렇죠.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김종혁 최고위원 징계 문제는 저는 좀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저희 타당의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예.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수파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표현의 자유, 소수파의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 너네라는 건데 국민의힘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뭐 필리버스터를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내거나 뭐 여러 그 소수파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걸 했을 때 원래 소수파를 위한 도구를 지금 그렇죠.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더 뭐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소수파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이 다소 거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의 말 가지고 뭐 그게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뭐랄까 방송이 불가능한 수준의 뭐 욕설도 아니고 어쨌든 방송이 된 언어들에 대해서 이거를 정당에서 내용 규제를 해가지고 뭐 징계하겠다? 아 그게 무슨 국민의힘 오늘도 보면 당동혁 대표도 필리버스터 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거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파 존중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단계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들이 실제 그런 거를 썼다면 뭐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넘어가고 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외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뭐 그렇게까지 막 뭐 탄압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 다시 말해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우리가 속칭 부르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위헌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또 이것도 막 수정하고 뭐 하고 막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바꿔서 네, 저도 그래서 민주당도 헷갈리고. 네, 저도 팔로우해서 뭐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뭐 법사위가 월권을 했느니 뭐 정청래 대표가 동의를 했느니 뭐 사실 적치는 뺀이 많이 뭐 막 복잡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물론 요즘 가짜 뉴스나 뭐 어떤 유튜브나 SNS의 확산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규제하고 뭐 손해배상 때리고 뭐 무슨 징벌적 배상해서 뭐 완전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손쉬운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의도 자체가 민주당에서 뭐 지난번에 대선 때 뭐 민주 파출소도 만들고 이랬는데 본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가짜 뉴스를 때려잡는 거에 우선적으로 국가 역량이 동원될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의 내용과 언론, 뭐 사람들의 말과 글과 SNS 포스팅에 대한 이 어떤 통제, 이거는 그 약간 정말 독재의 길을 가는 권력자들의 이 욕구인데, 이거를 정교한 논의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 진행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는 저거예요. 근데 전 유튜브도 나누거든요.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렇죠. 개인이 하는 유튜브 맞습니다. 채널하고 이게 좀 다른 게 아무래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거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팩트 체크도 어느 정도 되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게이트키핑 얘기 나왔어.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게이트키핑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말씀하니까 저 생각나는 게 이 방금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랑 그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래식 언론. 재래식 언론은 이제 한물 같다라는 논의가 약간 모순돼요. 맞아요. 예. 제가 그거 사실 저 주간한국 컬럼 썼거든요. 예. 네. 진짜 맞는 말씀인 게 그게 아니 우리가 허위 무슨 조작 정보 이런 걸 막으려면 게이트키핑을 어느 정도 해야 맞아요.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들께서도 게이트키핑이 되는 언론과 그것이 아닌 거를 구분하는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것도 올라오셔야 되고, 게이트키핑이 안 된 데서 본 거는 기본적으로 좀 의심하면서 보는 게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대통령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폄하하는 게이트키핑하고 팩트체크하는 이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예.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세상에서는. 근데 여기는 되게 폄하하고 그냥 유튜브 생중계 보면 되는데 왜 언론이 자기들 게이트키핑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주는 것만 먹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또 뭐 막 이런 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또 규제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종잡기 어려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거기다가 사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 노동신문 개방이라는 문제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노동신문에서 예를 들면 이게 원래 대남 매체가 아니고 대외 매체가 그렇죠. 아니고 북한 주민을 위한 매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방하면 얘들이 성격을 바꿀 거라고요. 북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심리전 도구로 사용을 그렇죠. 하게. 대남 선전용으로 그렇죠. 이제. 심리전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보다 하면 전문가의 견해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드디어 ICBM 개발했다. 뭐 이게 뻥인데, 이거 전문가들이 뻥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신문을 직접 본다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다 걸러내기가 사실 간단치 않죠. 그런 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기능이고 그게 바로 게이트키핑인데. 맞습니다. 좀 그게 저도 유튜브는 좀 개인 운영 유튜브는 좀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김건희 특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상대 특검 법률가로서 어떻게 네.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특검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법률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특검에 대한 어떤 신뢰는 예전에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특검 스타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안 좋게 됐지만 박영수도 사실 한때는 스타였고. 그렇죠. 근데 그게 물론 많이 무너지긴 했죠. 근데 이번 특검들은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나서서 했던 분들이고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출범한 특검이었는데 양쪽 다 실망하는 결과가 됐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 우리가 뭐 진짜 뭐 인력이며 기간이며 추천이며 다 최대한 몰아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라는 실망이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그렇게 조지더니 뭐 별거 없구나 그렇게 뭐 막 뭐 세게 하더니 별거 없구나 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나와서 국민들 보셨을 때 이거는 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제가 봐도 실망스러워요. 제가 봐도 실망스럽고 뭐 오히려 민중기 특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투자 논란 이런 것들이 과거 같으면 내가 수사하는 대상의 주식 투자 논란과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양태의 주식 투자 논란이 있으면 옷 벗고 나가야죠, 사실. 근데 이 정도 기본적인 어떤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남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어떤 신뢰를 주겠어요. 네. 근데 그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오히려 계엄을 막는데 파견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거는 위헌적인 그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계속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특검에 몇 안 되는 그 순기능 중에 하나가 예. 이문정 검사장 효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딱 봐도 완전 민주당 측인데 민주당 측인 특검이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막으려고 했다. 이게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비슷하게 이문정 검사장이 아무리 봐도 백혜룡 경정의 음모론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나오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데 근데 이문정 검사장이 아무리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세관 직원들 뭐 동선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음모론이고 얘기해도 그래도 일각에서는 백혜룡 얘기를 믿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뭐. 근데 약간 더 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보복 감정이거든요. 이 보복 감정이라는 거는 뭐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감히 우리 대장을 죽이려고 해?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해?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층의 이 증오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싶었으면 파기 자판을 했지 왜 환송을 해서 보내냐. 근데 암만 해도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감정의 그런 거예요. 감정이 갑자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생각이 나네요. 분노는 분명한 동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법개혁의 내용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 얘기 명언이거든요. 그거는 요 사법개혁만 이렇게 빼면 어디든 다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은. 내년에 제일 바라는 거 한 가지 뭡니까? 뭐 저는 개혁신당에서 좋은 뉴페이스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등장하고 당선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 때 보면 저는 그때 멤버는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는데 양당의 어떤 그 높은 벽을 깨지 못하고 낙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은 많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적재적소에 좀 될 만한 지역, 또 특히 될 만한 뭐 3, 4인 선거구들 같은 데에 좀 괜찮은 인물들은 잘 공천해서 그분들이 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로 아무래도 뭐 정치 신인들이 많이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자라나서 한국 정치 좋은 어떤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뭐 당장 내년에 개혁신당이 뭐 광역단체장을 석권을 하고 일당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뭐 무리한 그런 거라고 보지만 최소한 지역 거점별로 좀 좋은 사람들이 생겨서 개혁신당이 좀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좋은 정치적 대안,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의 출발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새 굉장히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또 여러분 위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가지고 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정치에 관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장 박진호 전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사실 박진호가 뭐냐면 제 와이프의 네. 사촌 오빠이면 박진호예요. 아, 참.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저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뭐. 장동혁 대표 24시간 했나요? 꽉 채웠죠. 꽉 채웠죠? 예.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굳이 이게 24시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외환, 반란, 이 특별조치법인데 법안 이름도 바꿔서 이 법안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쨌든 위헌 시비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요구 다 받아들이고 법원이 제기한 문제까지 다 반영해서 개정안을 본회의전에 제출을 했으면 위헌 시비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거를 막자고 지금 24시간 하셨는데 원내대표가 직접 했다는 것 그리고 최장기로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당대표가 최초의 당대표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기록을 남긴 의미는 있지만 그 당대표가 하는 것도 좋죠, 뭐. 예. 글쎄요. 근데 어쨌든 불필요한 이 시간 장동혁 대표 개인 정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미 있는 기록일지 모르겠지만 이에 전체에 있어서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이렇게 남용돼도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야당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전에 들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야당을 이제 또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때 당시 이제 그 장동혁 그 당대표의 그 이제 필리버스터 상황이 이제 그 우리 그 국민의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었는데요. 그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도 수만 명에 달았고 단순히 이제 객관적으로 옳은 소리 말씀하시는 네? 옳은 소리? 네네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숫자만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나름 신선한 충격이고 나름의 이제 호평을 하고 있는 그 업무 보고 생중계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예.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평가하기를 이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접속한 구독자 수와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24시간이 단순한 시간 허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새 신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다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은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명 네. 바꿔요, 거기? 저는 당명 바꾸는 게 지금 당 내부적으로는 많이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당명 바꾸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옛날에 우리 그 새누리당 그 당명 공고할 때 네. 제가 선정됐습니다. 일부에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갈 때 당선되지 이게 대박 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환경이 완전히 그때하고 다르죠. 어떻게 보세요? 당명 바꾸는 거? 당명 바꾸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국민의힘으로 오는 데까지 당명 바꾼 사례가 여러 해 있었는데 그때 당명 교체하고 실제 어떤 보수 혁신의 내용이 같이 결합이 돼 있었죠. 그리고 실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당시 보수당에 요구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는 내용이었어요. 박근혜
대표 때도 그렇고 뭐 자유한국 등으로 넘어올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런 요구들이 수용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요구된 어떤 변화의 내용이 뭔지 장동혁 대표가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명 바꾸는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포장지만 바꾸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하겠다 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 당명 바꾼다고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로 국민의힘 뭐 잘 봐야 도로 국민의힘이고 더 나쁘게 보면 그 지금 윤 어게인 뭐 비슷한 그 당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17대 대선 직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를 3번 봤어요. 근데 그때 3번 볼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더라고, 나중에는. 진짜 이게 나중에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양당 모두 사실 당명을 바꿨는데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을까? 글쎄, 저도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자, 아까 천하람 의원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 통일교 특검 네. 민주당이 받았어요? 예상하셨어요? 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민주당에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단죄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특검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저희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받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통일교 특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민주당 태도가 확 바뀌게 됐다. 동의하십니까?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 그냥 무조건 따라갔겠어요. 당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 법안을 합의하면서 이 국면으로 지금 사실 3대 특검이 끝나는 시점에 국면 전환용으로 자꾸 사실 그 안대로 통과되지도 않을 건데 뭐 그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니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더군다나 민주당이 뭐 통일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회피하거나 외면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이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은폐했다 내지는 또 뭐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이 민주당에만 집중돼 있는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면서 특검법을 뭐 이 전국 전환의 어떤 뭐 소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뭐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주말사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얘기했고 고위당정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까지 듣는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안에서 이미 어느 정도 주말을 넘어가면서 정리된 입장이었습니다. 그 특검 누가 추천하냐 이거 어떻게 정리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오늘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민주당 역시도 사실상 이제 어쨌든 이 통일교 이 관련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도 뭐 제3 큰 틀에 있어서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에는 뭐 저는 공감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언론 기사를 읽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합의한 이제 그 대법원 그다음에 그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정하는 방식은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민주당 내부적 으로 이제 논의되는 사항을 봤을 때 우리 이제 그 상설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준해서 이제 우리 통상 이제 특검법을 만들 때 이제 특검 추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 법안에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설 특검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제 그 방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제3자 추천 방식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거기에 뭐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면은 교섭단체 추천 인사가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이 들어가면 그게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여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의할 수 있는 좀 절충안이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대부분은 당연히 조의대 대부분은 당연히 받질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상설특검법에 있는 내용과 지금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합의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제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행정처장 그대로 놔두고 또 우리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보면 과거에 보면은 초창기에 보면은 이제 대법원하고 이제 변협이 이제 통상 이제 추천을 해왔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변형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뭐 변협과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절충안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3자 추천 쪽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 수사의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3자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설특검의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추천위원회 형태 구성이 뭐 적절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느냐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과거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례들도 있긴 한데 뭐 사실은 그걸 인정하지 하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사법부가 제3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민적 신뢰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공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제3자 추천 뭐 그건 변협이라든가 아마 이렇게 포함해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아까 천하람 의원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천하람 의원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거 여쭤봤는데 내란 특검에서 결론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내란 당시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인원 파견하는 거 금지시키고 이 비상계엄 하자마자 이건 위헌이었다. 이건 위헌적 계엄이다라는 얘기를 회의에서 했다라는 그런 거를 확인시켜 줬는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믿지 못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은 12월 3일, 4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 간부회의 내용에 대한 수사는 뭐 특검이 발표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00시 40분에 도착하고 법원 행정처는 50분에 도착하고 계엄 해제 표결은 뭐 1시 3, 4분 경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논의가 그 해제 표결되는 결과를 보고 뭐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전에 회의 소집 관련된 속보 내용을 보면 재판권을 이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것으로 그리고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런 논의를 하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새벽 4시에 계엄 해제 표결은 국회에서 있었지만 대통령이 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 뭐 특별히 조치한 바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때 적극적으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회의에서 이건 위헌적이니까 뭐 파견 요청을 안 받겠다는 누군가의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이게 위헌성을 인지하고 그래서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범죄 사실까지 구성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위헌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좀 미진하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로 이제 김용현 사건이 제일 먼저 기소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조지호 등 핵심 피고인들 재판이 배당되는 과정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그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등 이 사건부터 이어진 일련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꼭 12월 3일의 문제로 국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민주당의 불신이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있다. 이 판단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일단 그 이전에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가장 큰 불신 아닐까요? 네. 아니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거 통일교 특검 이거 받았으니까 민주당이 네. 그 종합 특검 받으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종합특검이라는 게 사실상 지난주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특검이 진행됐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어쨌든 간에 그 불신을 하는 것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다 틀어보자라고 하는데 뭐 저들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통과되겠죠. 다만 그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2차 이제 종합특검을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제는 잘하면 지방선거 때 특검 2개가 계속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통일교 특검, 하나는 만일 종합특검이 실시가 되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정대로면 그렇게 되죠. 이번에 네. 발의한 2차 그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럼 5달이, 예. 6달이, 5달이 넘네요. 그렇죠. 3, 5, 15. 준비기간 20일까지 해가지고 예. 170일이니까 아무리 빨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통일교 특검은 아마 이 수사기간을 국민의힘 개혁신당 합의안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짧을 것 같긴 한데요.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야당에서도 수사 뭐 부족하고 미진하다고 비판하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무슨 아무런 실체관계가 사건이 없는데 특검을 해서 못 박힌 게 아니라 기간이나 수사 뭐 이런 부분에 비해서 수사 대상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 이적죄까지 기소는 했지만 노상원 수첩 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완벽한 내란 청산,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김건희 특검 의혹 중에는 제대로 되지 않은 사건도 많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그렇고 남은 사건이 많은데 이미 수사의 대상이 돼서 조금 수사가 진척된 사건을 국수본으로 다 이첩하면 또 한참 걸린다고요. 그냥 차라리 2차 특검에 모아서 신속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뭐 이거 오래 끌어서 좋을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내는 게 뭐 더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그 검찰을 없애야 되는데 중요한 사건 수사는 특검이 해야 되고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뭐 지방선거 전략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인데 이 대선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과 달리 저는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선거판을 앞두고 또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이 특검을 가지고 정치팔이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할 텐데 달리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한 상당한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민주당이 그러한 특검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저는 인정하는 뭐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종합특검도 하고 뭐 통일교 특검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뭐라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뭐냐면 환율이 너무 올라요. 예. 이게 지금 환율이 우리가 달러 인덱스, 이것도 경제 방송이래.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잖아요. 주요 6개국 통화, 달러 대비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나, 국민연금 건드리지 않고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이게 국민연금과의 테이블 없이 이게 당장에 지금 환율 안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종의 한 수급 불균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일시적인 어떤 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단기적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뭐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달러의 유출 부분이 많고 유입이 적다고 하면 그 결국에 수익을 내고 있는 원래는 이거 미국하고 뭐 무제한 수합은 그건 안 해줘요, 미국이. 근데 좀 그런 것도 수합 뭐 일정 규모라도 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이번에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아마 그거 결부시켜 갖고 통화 수합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그걸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참 좀 답답은 한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요새 징계는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아직 이제 뭐 윤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윤리위원장은 언제 임명해요? 뭐 지금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정도 이게 빨리 좀 해야 가지고 이게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는 결말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당연히 찾고 있겠죠, 당 지도부에서 어느 부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다라는 제가 이제 내용을 간접적으로 예. 접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윤리위원장을 찾고 또 그 윤리위원장을 찾은 다음에 또 윤리위원을 또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진통이 바람직할까? 저는 한 번쯤은 정확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언제까지 만약에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이래가지고 제일 이득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업어주고 싶은 사람 장도혁 대표라는 거던데.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어쨌든 선거 국면으로 이제 이번 12월 국회 끝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쨌든 지방 정부든 아니면 국민의힘 힘을 실어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도 정리 못하고 당 안에서 내부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업어주고 싶은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선거 상황에서는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냐? 좀 빨리 좀 수습을 해서 계속 이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있었던 정치 부재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연말국회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다 합의해 놓고도 필리버스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 피해로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이 빨리 좀 내부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리된 건 좋은데 지금 국회 상황도 보면 내란특별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리가 흔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옛날에 국회 징용감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저거 할 때 법사위 법사위에서 넘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수정에 수정. 그때는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 법사위에서 다시 국회의장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계속 수정을 거듭을 하면 사실은 저같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것도 스스로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 상임위에 이제 그 법률 처리에 관련돼 있어서는 일단 법사위는 자기 그 법사위 소관이 법률이 아니면은 그 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렇게 마련한 것이고, 소위 말해서 법사위 소관이 아닌 타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해서 법사위는 말 그대로 이제 자구 체계만 이제 손들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무슨 정치적 타협이라든지 정쟁이 아닌 민주당 내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황당하죠. 그 양쪽 정당이 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좀 뭐 처음 뭐 한 번 정도 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실수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첫째 국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야, 이거 법사위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권당으로서는 당연히 권력을 가진 측이라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저 수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어떤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나와서 아니 저 민주당 의원들도 그 내용이 좀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는 법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불가피한 전에 완결성을 좀 기했어야죠. 과정이고 법사위 또 논의 과정에서 특히 정부통치민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의 취지를 또 때문에 강화한다는 취지였나 본데 그게 이제 뭐 착오 때문에 위헌성 문제 오히려 또 가중시켰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죠. 뭐 그 과정은 끝까지 이제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이긴 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복돼요. 너무 이게 여당 특히 뭐 야당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라든가 이런 입장 때문에 뭐 정치적 주장 여하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다른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당은 이렇게 여당 내 논의 구조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나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도 지금 이 최근 며칠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 구조 정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법사위 같은 경우는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어떻게 이게 좀 하여간 여당 내에서도 좀 잘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 또 바뀐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지만 저는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일단 모든 상임위에 기본적으로 간사가 있고 또 그 간사가 이제 뭐 위원장이 뭐 자당이든 타당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원내 지도부하고는 간사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저희들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다 나름대로의 그 체계가 잡혀 있는데, 그러한 체계 속에서 항상 소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게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없어도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좀 그렇게 바라보니까 여당이 좀 그런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조용히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주는 분위기 이런 거 한껏 즐기시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내일이군요. 내일 다시 찾아뵙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수요일이네요. 그래요.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